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며칠 전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오후에 비가 오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 설명회 끝날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시기가 힘드시죠? 아닌가요? 11시면 뭐 대낮인가 봐. 그래. 뭐 아침 아이들 보내고 충분히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하시고 나오셨나 봐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학년을 좀 파악을 해볼게요. 고등부 어머님이 오시진 않으셨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등부. 고등부는 없으시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계시고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나머지는 다 3학년인가요? 나머지는 다 3학년. 그렇고. 뭐 미취학 어머님이 오시진 않아요. 미리 선행학습하기 위해서 오시진 않으셨죠. 오늘 제 얘기는 고교 선택 얘기예요. 주로 해당 사항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뭐 1학년 어머님들도 미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로 2학년 아니면 3학년 어머님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요즘에 학교도 예전에는 IMF 때문에 이과를 많이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문과를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실제 문이과 비율이 어떠냐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순수 이과 아이들 있잖아요. 순수이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보통 고3 때 되면 수학 점수가 좀 잘 안 나와서 이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과학을 봐요. 사회를 보지 않고 과학을 보는데 수학이 좀 딸리니까 수학은 문과를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좀 전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9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렇게 전향하는 학생 말고 실제 순수한 그 이과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이과 수리 가형 보는 아이하고 과학 보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0만 명 중에? 대략 60만 명이에요. 전체 한 수험생이 한 6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순수 그 이과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 명? 그보단 더 돼요. 16만 명 정도 대략. 한 1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만 명에서 순수 이과 아이들이 16만 명이니까 실제 이과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통 보면 문이과 비율을 보면 몇 개 학교를 빼놓고는 문과가 더 많아요. 반수가. 뭐 비슷하거나 뭐 한두 반 정도가 문과가 더 많구나. 그러니까 몇 개 학교들은 또 아닌 학교들도 있긴 한데 이과가 더 많은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문과가 많은데 요즘 경향은 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고3 아이들이 6월 모평 봤잖아요. 6월 달에 모의평가를 봤는데 그 수학, 그러니까 과학도 과학 선택하고 수리가,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이 보는 게 이제 가형이거든요. 가형하고 나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형을 본 학생들 수가 전체 수험생 수의 한 40%.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라요. 40%. 거의 5대5 가까이 이제 막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 며칠 전에 그 프라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프라임? 대학에서 요새 지금 실제 보면 인문계 학생들이 좀 과잉이에요. 인문계 학생들이 과잉. 그게 왜 그러냐면 예년부터 이렇게 문과 아이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이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배출되는 그러니까 문과 좀 선호 현상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조금씩 이제 변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 보면 문과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취업에 있어서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이고 앞으로 그 미래 사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지식 정보화 사회의 추세로 보면 좀 이과 중심의 그 사회로 변화될 것을 예상하면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이과 학생들이 대거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그래서 대학의 기능 자체가
물론 이제 학문적 기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인력을 배출한다는 기능으로 봤을 때 이과 학생들, 이과를 좀 키워야 된다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업비를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꽤 커요, 그게. 몇십억, 몇백억 단위의 돈이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대학에 선정된 학교들은 지금 막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화여대 이런 데도 지금 이과 막 공대 이런 데 엄청 뽑아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한양대도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변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완전히 묻지마 이과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묻지마 이과, 그냥 무조건 이과 가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이과 가면 대학 들어가기도 편하고, 모집 정원도 막 대학이 변화한다 이래서 묻지마 이과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문과가 좀 더 많아요. 현재는. 근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게 이제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문이과 통합인데 문이과 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전에는 좀 인문학이 중심이 되면서 이과가 이렇게 결합되는 융합이었다라고 한다면 중심축 자체가 앞으로는 이과가 중심축이 되면서 좀 인문학이 이렇게 융합되는 이런 형태로 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활하게 될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내년에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는 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내년에 2017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가장 기본 구조는 수능이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겠죠. 수능 시험을 어떻게 할 거냐. 시험을 그러니까 문이과 구별을 진짜 없앨 거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사설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문이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고 가까운 거는 중3에 있어서는 학교 선택 문제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문제 풀기 전에 맨 처음에 여기 어떤 어머님들은 이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어머님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입시 문제를 그냥 어설프하게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앞에 좀 잠깐 제가 시간을 내서 입시 기초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고교 선택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보면 무슨 표인지 알겠죠? 대학 서열입니다. 그죠? 대학 서열인데 보통 여기까지, 그러니까 서연고라고 얘기하는 요 학교까지의 인원수가 몇 명이죠? 여기 몇 명 뽑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문과, 이과 다 합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한 10,000명, 11,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11,000명. 11,000명이면 60만 명의 수험생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2% 이내의 아이들이에요. 4%가 1등급이니까 1등급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 이내 아이들이 여기를 수치적으로 보면 그냥 터프하게 자르면 그렇다. 여기까지가 10개 대학이에요. 중경, 외시 해서 여기까지가 10개 대학인데 중앙대, 시립대, 외대, 경희대 여기까지가 이제 10개 대학. 여기까지가 10개 대학입니다. 10개 대학이 대략 몇 명이에요? 대략 3만 명. 3만 명 정도. 여기까지가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면 퍼센트로 얘기하면 60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문이과 합해서 약 한 5% 정도 되니까 1등급 언저리 돼야지 1등급이 4%거든요. 1등급 언저리 돼야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권까지 생각을 하면 대략 한 7만 5천 명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7만 5천 명이면 60만 명 기준으로 해서 10%보다 좀 더 넘은 한 11%나 12% 정도 아이들. 그러니까 딱 2등급 아이들이에요. 2등급이 11%거든요. 퍼센트로 얘기했을 때. 2등급 학생까지가 주로 서울권 대학에 진입한다. 이런 식의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전기, 후기, 좀 옛날 얘기 하나요, 제가? 전기의 한 대학, 후기의 한 개 대학,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수시를 몇 개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6개, 그죠? 정시 전형, 그러니까 수능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3개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가군, 나군, 다군 하나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예전에는 전기에 학교 하나 이렇게 딱 선정해서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대 지원하는 애는 연대나 고대 이럴 때는 절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지원하는 게 이렇게 층이 나눠져가지고 밑에 학생들도 붙을 수 있었어요. 요즘엔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보통 9번 지원을 하니까 어쨌든 잘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그 중에 어디에 붙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골라서 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예전보다 굉장히 대학 가기가 진짜로 힘든 이러한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는. 요 얘기고요. 고등학생 수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등학생 수가 전국에 한 1800개 정도 돼요. 전국에 1800개. 그러니까 뭐 이런 특수고등학교들 빼고요. 무슨 그런 특수고등학교들 빼고 그냥 인문계하고 뭐 이런 하여튼 이런 계통을 우리가 보면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이 1800개를 곱하기 2를 하면요. 그러니까 왜 곱하기 2를 하냐면 문과 1등, 이과 1등이죠. 곱하기 2면 3600명이에요. 서울대학 정원을 벌써 오버합니다. 그죠? 곱하기 2에도 문과 1등, 이과 1등 이렇게 하더라도 벌써 오버를 해요. 모집 정원에 벌써 오버를 하죠. 근데 보통 이런 지방도시가 아니고서 이런 대도시 또는 이런 교육특구 쪽에서는 전교 1등을 계속한다. 이거는 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뒤섞여서 아이들이 해요. 어떤 아이가 뭐 전교 1등 하다가 그 다음 시험은 못 봐서 전교 10등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각 학교로 문과에서 이과에서 각각 뭐 한 1등에서부터 전교 1등에서부터 5등은 거의 실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뭐 더 이상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비슷하다고 보면 한 학교에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벌써 그 인원만 해도 18,000명이에요. 그죠? 18,000명이면 18,000명이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인원수는 훨씬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전교권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교육적인 어떤 지역적 특색 이런 건 무시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입시 부분이 그렇게 참 만만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교권 아이들이 실제 이런 주요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라는 뭐 그러한 수치로 우리가 그냥 터프하게 잘라봐도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시정시 비율은 이것도 중등부 어머님들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잘 안 봐서 그냥 신문에 나와 있는 얘기들만 많이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수시정시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이게 우리 아이가 수시나 정시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수시정시 얘기인데 수시는 첫 번째 7대3이라는 요 비율은 주로 상위권 대학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상위권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울의 한 10개 대학, 중경외시 정도까지 10개 대학 정도가 그렇고요. 그 밑으로 대학들은 7대3이 아니고 6대4 정도 돼요. 6대4 정도. 그런데 그 6대4 정도 되는데 실제 수시 전형이 6이고 정시가 4예요. 수시가 뭔지는 아시죠? 예, 수시가 뭔지는 아시는데 수시와 정시 이렇게 6대4 정도 되는데 실제 수시에서 뽑지 않은 아이들이 정시로 2월이 돼요. 그래서 10개 대학 그 밑으로 대학들은 보통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이 나중에 이렇게 까보면 5대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시의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 있죠. 아주 최상위권 대학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8대2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죠? 8대2 정도 되는데 2월 되는 인원을 생각하면 나중에 생각하면 7대3 정도의 비율로 떨어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도 실제 뽑는 거 보면 거의 8대2 정도 수준으로 뽑는데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을 보면 한 7대3 정도까지 됩니다. 이렇게 뽑히게 돼요. 어느 대학이건 다 그래요. 그래서 대략 한 7대3, 수시가 7, 정시가 3. 그래서 수시 비중이 굉장히 크죠. 수시 비중이 크고 이게 지금 현재 입시 구조고요. 수시에 있어서도 이것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시에 있어서도 수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우리 학생들 지금 여기 어머님들 모이신 어머님들에 해당되는 그러한 전형 이름들이에요.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그죠? 네,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아마 요 세 가지가 해당 사항이고 여기 혹시 예체능 계열이 있으면 저 뭐 실기 이런 전형도 해당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실기 전형 이런 것 좀 특수해서 그런 건 다 무시한다라고 하면 막 뒤집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없는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면 15개,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학생부 종합이 제일 커요. 학생부 종합이 큰데,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하면 교과 종합 논술인데, 논술이야 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어감상 알 수 있는데, 교과하고 종합이 뭐가 다르냐? 이게 좀 의문이잖아요. 교과하고 종합이 뭐가 다르냐? 교과는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이 아주 절대적인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절대적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이 교과 전형엔 최저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최저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예를 들면 4개 영역 중에서 2개는 2등급을 받아야 돼. 아니면 뭐 3개는 2등급을 받아야 돼. 이런 식의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내신 성적이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만약에 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가려고 하면 거의 내신 등급이 1등급 초반이 돼야 됩니다. 1등급 초반. 그러니까 아주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정도 돼야 되고, 종합전형의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성적도 보지만,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신 성적도 보지만 내신 성적을 수치만으로 보지는 않을 거야. 이런 거예요. 내신 성적을 수치만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뭐 어떤 과목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공대예요. 공대인데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과목, 예를 들면 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1등급은 아니에요. 뭐 2등급 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학하고 과학이 아주 월등히 잘해요. 그러면 그냥 어정쩡하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어정쩡하게 하는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수상 실적이 좀 있거나, 예를 들면 세부 특기 사항에 뭐 예를 들면 이 학생은 굉장히 뭐 탁월한 학생이다. 뭐 이런 식의 좀 멘트들이 좀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서 좀 입증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면 등급이 좀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아이들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성적의 추이 이런 것도 본다는 거죠. 1학년 때 뭐 영어가 3등급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좋아져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얘가 내신 성적으로 1등급을 찍었어요. 그러면 1학년 때 그냥 3등급 받은 게 수치로서는 뭐 별로 의미가 없게 보는 거죠. 아, 이 학생 발전 가능성 있는 학생이네, 노력하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실제. 그래서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양적으로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합전형이에요. 어느 게 더 높을까요? 내신 성적이. 당연히 교과가 높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이 아주 좋아야 돼요. 뭐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눈여겨서 안 봐요. 얘가 그냥 뭐 1등급 얘는 초반이네? 아, 얘는 뭐 2등급 후반이구나. 뭐 이렇게 그냥 보는 게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종합 전형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수치를 좀 더 해석을 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더 많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거기는 내신 따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분당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교육특구에서의 내신 성적과 지방의 좀 약간 시골 학교의 내신 성적을 동일시 여긴다? 그러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종합전형에서는 그래요. 교과전형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교과전형에서는 딱 그냥 얘가 정교권이냐 아니냐, 뭐 내신이 1등급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냥 구별해서 딱 끊어버려요. 하지만 종합전형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 종합전형에 무조건 그러면 자사고 아이들이 유리한가?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을 어쨌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15개 대학 기준으로 보면 종합전형이 크고요. 지방 대학들 있죠. 지방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교과전형이 훨씬 더 커요. 교과전형이 그냥 교과전형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요. 여기선 이렇게 표현, 이 이유가 뭘까요? 지방에 잘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다 어디로 올라와요?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아이들이라도 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바로 밑에 차상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비교과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서울에 올라오는 애들 빼고 그 다음 차상위 아이들이라도 지방대에서는 좀 선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니까 교과 전형이 큰 거고요. 서울 쪽에서는 어차피 뭐 교과 전형 아이들은 뭐 어쨌든 애들이 많이 널렸잖아요. 전국에 많이 널려 있으니까 다 자기네 대학에 지원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좀 일부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진짜 좀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아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들까지도 좀 능력 있는 아이들을 좀 선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뭐 자사고나 특목고까지 다 겨냥해서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개 대학 기준으로 보면 논술 전형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전국 대학 기준으로 보면 논술이 6%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논술 전형이 전국으로 보면, 서울 15개 대학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건동, 홍까지죠. 홍익대까지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술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어떤 아이들이 지원할까요? 논술 전형은? 이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죠? 내신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분당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3등급이 넘어간다? 안 뽑아줘요. 그죠? 아무리 여기다 집어넣어도 글쎄요. 뭐 특별한 어떠한 그런 게 없으면 안 뽑아주죠. 3등급이면 대략 한 20%, 23%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2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좀 내신 성적, 이러한 교과나 종합으로,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럼 그 아이들은 그럼 수시를 다 포기를 해야 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논술 전형을 쓰는 거죠. 논술 전형에서도 꽤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다 지방대학은 거의 없어요. 의대 빼고는. 그죠? 지방대학에서는 안 보고 다 서울권, 수도권 쪽에서만 논술을 봅니다. 논술로 학생들을 꽤 선발을 하죠. 그래서 구조 자체는 이래요.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서울 기준으로 보면, 종합, 그 다음에 논술이에요, 오히려. 논술이 커요. 그 다음에 교과. 이런 형태다. 그리고 그 각 전형에, 이게 수시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 정시 말고요. 정시는 뭐예요? 정시는 수능 성적만 잘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논술에는 뭐 예를 들면 학생부 성적이 반영이 안 되냐? 돼요. 학생부 성적 반영이 되는데 그 학생부 성적은 그냥 무늬만 학생부예요. 무늬만 학생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학생부 성적이 뭐 전형에 보면 40%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거는 다 뻥이에요. 뻥이라는 게 뭐냐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러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는 예를 들면 이과 학생이면 국영수 과학 교과목 전부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논술 전형에서의 내신은, 그러니까 학생부 성적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국어에서 뭐 5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 중에서 국어에서 몇 개, 수학에서 몇 개, 뭐 과학에서 몇 개 이렇게 써요. 전체 한 10개 정도만 들어가요. 전체 한 35개 자기가 교과목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시험 본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몇 개만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 본 과목만 뽑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일단 확 줄죠? 그 다음에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점수 차이가 뭐 0.1 뭐 이것뿐이 안 나요. 실제 1등급하고 5등급하고의 점수 차이도 2점이 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1등급하고 5등급 점수 차이가 2점도 안 나면 실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논술 그냥 좀 쓰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구조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시 전형별 비율은 이렇다. 뭐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내신 성적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 얘기예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그죠? 어느 정도 내신 받아야 되는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요 자료는 강남권 학생들이 대충 이렇게 받은 전형인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집단 자체가 크지 않아요. 실제.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 내일신문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인데요. 자료인데, 실제 이게 오류가, 왜 그러지?
어떻게 하냐? 예? 육성으로 들려요. 들리십니까? 크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바깥에 못 알아듣는가 봐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마이크가, 저기 남 실장, 마이크가 없나? 아니, 마이크가 꺼졌어. 왜 그러지? 됐네. 왜 그랬죠?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신 성적을 보면, 서울대에는 뭐 당연히 1등급 초반 아이들이에요. 뭐 문과건 이과건 간에. 실제 종합전형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 기준이 평균 냈을 때 대략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지역균형은 뭐 1.1, 거의 뭐 1등급 초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일반전형은 아까 이게 그 종합전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전형.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한 1.5, 문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등급 초반 점수대 정도가 되고요.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학교들도 쭉 보면, 이렇게 쭉 통계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왜 그렇지? 예? 배터리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예? 켜 있어. 근데 왜 자꾸만 꺼졌다 켜졌다 이러냐? 이걸 못 봤나 봐. 대략적으로 보면 자연계는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크게 할게요. 자연계는 2등급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1등급 후반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 상위권 대학들도 늘 수 있습니다. 좀 뭔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이나 과학 또는 어떤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이 좀 압도적인 학생이면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 학생이 학교 내신 등급이 2등급이 넘어가면 종합전형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대학 이런 데는 10개 대학 이내는 좀 어렵습니다. 뭐 그 밑에 대학 정도면 어떨지 몰라도. 근데 그 밑에 대학들도 지방 아이들이 워낙 내신이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문과는 대략 아무리 그래도 한 1.5 정도? 1.5 정도. 1.5, 1.7.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나마 이제 아이들이 좀 원하는 상위권 대학을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돼야지. 왜냐하면 내신 성적도 1.7 되는 아이들이 그 밑에 대학은 안 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재수를 하는 한이 있지 내가 그 학교는 못 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문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한 1.5 언저리에서 이렇게 그나마 놀아야지 한 10개 대학 이내를 종합전형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내신 성적의 구조.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어머님들이 생각하면 뭐 1.7이고 1.5고 이게 뭐 도대체 얼마 정도 차이야? 라는 게 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한번 보면 아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얘가 1.21이에요. 그죠? 1.21인데 1.21 학생 정교 2등이에요. 얘가 35개 과목에서 1등급이 26개, 2등급이 9개예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이 학생은 거의 그냥 뭐 시험 보면 2등급이 하나 정도, 한 번 시험 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봤을 때 뭐 하나 정도 이렇게 껴있나? 이 정도죠. 실제. 한 학기. 뭐 하나 정도 껴있나? 뭐 이 정도의 어쨌든 거의 뭐 1등급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고요. 1.9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얘가 전교 한 15동 하는데 1등급하고 뭐 확연히 차이 나죠. 이거랑 보면 뭐 성적표 딱 보면 얘는 막 2등급에다가 3등급도 막 깔려 있어요. 간혹가다 4등급도 하나씩 있고요. 뭐 이런 식의 구조죠. 완전히 다르죠. 사실은. 예, 생활기록 학생부 이렇게 쭉 보면 이 학생의 학생부와 이 학생의 교과 성적을 쫙 보면 벌써 확연히 딱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얘는 막 거의 1이고 간혹 가다가 2가 조금씩 껴있는 정도인데 뭐 이 정도는 1이 좀 없고 나머지가 주로 2, 3으로 깔려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누가, 어머님들이 입학사정관이라도 봐도 이게 보면 교과목 딱 보면 벌써 차이가 팍 나죠. 그래서 주로 아까 했듯이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려면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교과로 지원하려면. 그리고 종합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요거보단 좀 좋아야 돼요. 이렇게 좀 앞으로 가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상 실적이라든가 세부 특기사항 보면 성적 학생부를 보면 세부 특기사항, 과목별 특기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 이제 멘트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멘트들이 붙어 있을 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성실하고 이런 식의 문구만 있으면 좀 약간 그런 것들보다는 거기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 수업 시간에 애가 좀 탁월해 보여야죠. 그래서 탁월하며 이런 식의 좀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입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야지 종합 전형을 우리가 노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그러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외고부터 보면요. 외고부터 보면 외고는 그냥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요. 외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고 이게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 전국의 외고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라기보다는 전국의 외고 학생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거의 7,000명 정도 돼요. 7,000명 가까이 돼요. 7,000명. 7,000명이면 뭐예요? 아까 연대, 고대, 서울대 얘기했을 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11,0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문과하고 이과 합해서 11,000명이니까 나누기 2하면 5,500명이거든요. 근데 그 인원수보다 훨씬 많아요. 외고 아이들이. 그래서 외고 같은 경우에 모르겠네요. 대원외고나 이렇게 진짜 특별한 외고가 아니고서 나머지 외고들은 나중에 뒤에 제가 또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외고 입학 성적이 분당에 있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있잖아요. 일반 고등학교보다 그냥 이렇게 학교로만 비교하면 물론 외고는 성향상 문과 학생들이니까 좀 비교가 일반 고등학교는 좀 이과 중심의 학교나 이런 쪽하고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분당의 일반 고등학교하고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상층 아이들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서, 물론 전체적으로 그 밑으로 이렇게 층이 두꺼운 건 있죠. 층이 두꺼운 건 있는데 외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고가 불리한 점들도 많잖아요. 외고 불리하지 않습니까? 가면 내신 따기 진짜 어려워요. 아이들. 학교 분위기는 좋을지 몰라도 내신 따기는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외고가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그렇게 지금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학이나 이런 쪽에 진짜 재능이 있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특별한 메리트는 별로다. 영재고 과고는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그죠?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면 가야 돼. 영재고 과고 아이들은 어쨌든 이 아이들은 수학하고 과학에 아주 월등한 탁월한 능력을 좀 갖는 이런 아이들이 주로 이쪽을 지원을 하는데, 주로 애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서울대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 그죠? 서울대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주로 카이스트, 카포 이쪽에 아주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많이 진학을 합니다. 물론 연대나 고대 정도까지도 아이들이 진학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원은 전체 한 몇 명 돼요? 얘네들이 한 2,500명 이 정도 됩니다. 2,500명.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다고 영재고 과고 갔다 그래서 무조건 다 서울대 가고 이러진 않아요. 그죠? 서울대의 거의 입학생 수의 반은 그냥 일반고 학생이에요. 서울대 입학생의 반은 일반고 학생입니다. 그건 국가 정책적으로도 그래요.
정책적으로도 한 반 정도는 다 일반고 학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학생들이 뭐 자사고, 그 다음에 뭐 특목고, 뭐 이런 이런 학생으로 이제 채워지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영재고 과고 쪽은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영재고 과고는 수학하고 과학이 진짜 막 이제 압도적으로 이렇게 좀 우수한 아이들이 주로 이제 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의대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대. 그죠? 의대 쪽. 의대 쪽은 여기하고는 조금 반대예요. 의대는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다릅니다. 반반이에요.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이 의대는 그래요. 의대는 반반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뽑냐면 1년에 한 3,700명 정도 뽑아요. 의치한의. 의대, 치대, 한의대까지 해서 한 3,700명 뽑아요. 3,700명 뽑고 한의대가 한 700명, 그 다음에 치대가 한 500명 정도 되고 의대가 한 2,500명 정도 뽑거든요. 인원수로 보면. 그래서 전체 한 3,700명 정도 돼요. 인원수로 보면. 그리고 실제 그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5대 5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대에서는. 그럼 정시가 중요하다는 건 뭐죠?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수능을 잘 본다는 것은 수학, 과학만 잘 보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생각하려고 하면 좀 처음부터 이렇게 영재고, 과고 이쪽 루트를 통해서 의대를 가기보다는 실제 그냥 전 과목 관리를 어렸을 때부터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식하지 않게,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만 막 뒷다시키는 게 아니라 국어나 영어 이런 쪽들도 전체적으로 좀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좋고, 제가 보기에는 의대를 생각하면, 그건 명백히 의대를 생각하면 이런 자사고나 이런 데보다는 그냥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실제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가 5 정도 되고, 어차피 정시도 이제 크잖아요. 정시도 다 1등급 맞아야 되고, 정시는 아주 잘해야 되는 거, 의대를 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수시에 있어서도 학생부, 교과나 종합 이런 쪽을 생각을 해야 돼요. 논술은 의대에서 좀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의대 논술은 진짜 잘하는 애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보통 의대 논술 전형으로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한번 신문에서 그거 본 적 없으세요? 그냥 기본이 100대 1이고요. 기본이 100대 1이에요. 한 명 뽑으면 100명 지원한다는 거예요. 5명 뽑으면 500명 지원하고, 그죠? 10명 뽑으면 1000명이 지원합니다. 근데 좀 높은 학교들은 200대 1이에요. 200대 1. 예를 들면 성대 같은 경우에 5명 뽑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 옵니다. 5명 뽑는데. 그러니까 논술로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논술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영재고나 과고급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중에서 독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의대 가려고. 학교 다니다가. 그런 아이들이 뽑힙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나머지 의대에서 수시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따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나 종합은 학생부가 돼야 돼요. 제가 얘기하자면 용인자사를 갔어도요. 용인자사에서 4등급이다. 서울 고대에서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연대는 당연히 안 뽑아주고요. 서울대를 보려고 하면 용인자사에서도 한 2등급 대가 돼야 돼요. 2등급 대. 3자 좀 위험합니다. 그럼 그 학교에서 2등급 되면 10%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명이다. 그 과별로 인문이 있고 국제 있고 그다음에 자연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10% 안에 내면 전교 15등 아이들 정도만 가는 거예요. 실제 서울대 수시로 15등 안에. 용인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용인자사가 전국 1위 아닙니까? 자사고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용인자사 들어가는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보면 다 전교권 아이잖아요. 지방은 말할 건 없어요. 그냥 전교 1등이에요, 걔가. 그런 아이가 가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서울대 수시 전형으로 붙으려면 2등급대 아이들이에요. 2등급대 아이들. 보통 그 정도 아이들이 쓰는 거죠. 보통 10%보다 좀 더 높은 텐데 어쨌든 그 정도급 아이들이 쓰는 거죠. 그 이하 아이들은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고대도 4등, 5등급 막 이렇게 받으면요. 수시로 안 뽑아줘요. 정시로 가야 돼요. 수능 시험 봐가지고. 그래서 자사고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이런 겁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죠. 이거 뭐 무조건 아이를 거기다 들이밀 수는 없잖아요. 인원수는 대략 이렇게 되고 보통 영재고 가구가 2,500명이에요. 자연계에서. 그러니까 상층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영재고 갔다 과고 갔다 그러면 영재급으로 보잖아요. 우리 저희 대단한 아이야. 그런 아이들이 전국에 2,500명이 있고요. 그 밑에 전국 자사고가 3,000명이 있습니다. 자연계 쪽에서 보면. 그죠? 인원만 해도 5,500명이에요. 이 5,500명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입학 정원 수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의.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영계고 가고 카이스트하고 포스텍 빠져나가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카이스트 포스텍 해봐야 1,100명이에요. 카이스트 포스텍 합쳐서 1,100명입니다. 카이스트가 750명 대략 그 다음에 포스텍이 350명 정도 뽑아요. 그럼 1,100명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실제 여기 아이들로만 하더라도 서울대, 연대, 고대 입학생 수를 확 채워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학생들이 다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가 있냐? 그렇지 않죠. 서울대의 반도 인문계 학생이고요. 연대나 고대의 반은 다 인문계 학생이에요. 50% 이상은 다 인문계 학생으로 채워지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사고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올 입시에서 서울대 고교별 서울대학교 입학생 현황입니다. 왜 제가 서울대 얘기를 자꾸만 하냐면 서울대라는 게 어쨌든 상층에 있어서의 학생들 그렇잖아요. 상층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학교에 있느냐가 그 학교의 분위기를 좌우해요. 이 학생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 학생들이 많으면 그 밑에 차상의 아이들도 꽤 되는 거예요, 실제. 근데 거기를 봤을 때 용인 자사고가 서울대를 보낼 때 지역균형하고 일반 전형이 차이점이 뭐냐면 지역균형은 아까 있듯이 내신이에요. 내신. 그러니까 고교별로 학교당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서울대는. 교장 선생님이 2명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2명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그 2명 추천할 때 보통 아이들 내신 등급이 굉장히 높죠. 여기는. 그러니까 용인 자사에서도 여기는 지원을 못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냥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용인 자사 아이들도. 보통 이제 41명 보낸 거죠. 그럼 이 숫자를 보면 용인 자사가 거의 한 450명 정도 돼요. 여기 학생들을 다 그냥 재학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 서울대를 집어넣는 아이들은 10%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학생들이 간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생각에 와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용인자사의 인원수는 입학생 수가 450이에요. 국제까지 포함을 해서 450명인데 서울대 입학은 3,000명이잖아요. 그죠? 문이과 앞에서 어디가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여기 전국 1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국 1위잖아요. 여기 들어가기가 어렵죠, 더. 서울대. 그럼 여기 애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대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서울대 못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여기?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사실은. 그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이게 뭐 많이 들어갔다. 여기는 뭐 재수생도 포함되어 있겠죠. 뭐 어쨌든 많이 가긴 했어요.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인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다는 거죠. 동산고 이런 데 보면요. 동산고도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 경기권 일원에서 가는 아이들인데, 물론 여기에 뭐 그쪽도 지역 뭐 우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여기 어쨌든 광역자사고죠. 전국형은 아니지만 광역자사고인데, 여기도 뭐 26명. 그냥 비교를 해보면 낙생고하고 비교해볼까요? 15명이에요, 낙생고. 올해. 15명 갔어요, 서울대. 그러면 막 다 서울대 여기 의대 건수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뭐 그래요. 그리고 뭐 수지고 여기는 좀 많기는 한데 이거는 그 평준화 이전 아이들이에요. 아직까지 졸업생 배출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수지고에 몇 명 서울대나 연대고대 보냈는지 그거 좀 통계가 좀 궁금한데 이건 평준화 이전 통계여서 별로 의미는 없어요. 어머님들 한일고등학교 많이 보내시죠? 여기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뭐 그냥 13명뿐이 안 돼요. 이거 뭐 여기보다도 작아요. 낙생고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기에는 야 기숙사에다가 팍 애들 가다 놓으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할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보단 분위기가 좋은 건 분명해요. 분명히 좋죠. 걔네들 선발해서 뽑은 아이들인데. 근데 실제 뭐 아이들 보면 기숙사 생활에서 하는 아이들은 하겠지만, 근데 하는 아이들이야 뭐 어디다 갖다 놔도 안 하나요? 걔네들이 다 하죠, 사실은. 그래서 뭐 그게 꼭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나머지 이제 외고 이런 경우는 뭐 거의 뭐 그냥 분당에 있는 인문계 수준이죠. 인문계 그냥 일반고 수준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수차적으로 보면. 제가 좀 이 통계는 그냥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분당에서 실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그 특목이나 자사 쪽으로 빠져나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분당은 좀 그 특목 쪽에서 외고 쪽으로 좀 많이 가요. 퍼센트로 보면. 분당의 그 중학생 졸업생 수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대략 한 6,900명 정도, 7,000명 정도 되는데, 이 7,000명 되는 인원 중에서, 뒤에 들리시나요? 예. 7,000명 되는 인원 중에서 대략 2.7%가 외고나 국제고로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요 수치는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한 1% 높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분당에 있는 아이들은 영어를 진짜 잘한다, 이런 거죠. 다른 지역보다 영어가 상당히 좀 강세인 지역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영어 내신 따기가 중학교 때도 어렵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더 따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신 따기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진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내신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영재고는 뭐 영재고 과고 쪽에서 약 한 47명, 0.7%, 그러니까 1% 이내 아이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비중이 잘병사립고 쪽으로 나가는 게 한 1.5%. 이건 뭐 비슷하더라고요. 타 지역에서도 한 저 정도 인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5% 정도? 전체 인원의 5% 아이들이 외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영재고, 그 다음에 자사고 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체 인원의 문과에서 한 2.5%가 나가고요. 이과 애들의 상위권 학생들이죠. 상위권 학생의 2.5%는 타지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지로 나가서 나간다, 2.5%. 나머지는 계속 남아있는다. 그죠? 다 나가는 거 아니다.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1등급 아이들 4%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서 최상위 아이들, 근데 이거는 영재고하고는 최상위라기보다는 수학과학을 아주 잘하는 최상위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한 1% 정도, 한 0.7% 이 정도 빠져나가고, 자사고까지 하면 대략 요 합해서 한 2.5%. 그러니까 2.5% 정도가 그냥 터프하게 얘기하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어머님들은 그냥 분당에 잔류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나간다, 이런 거죠. 네, 안 나간다, 이거 안 나간다. 안 나가는 이유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의대에 보내시려고 하는 어머님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의대에 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좀 상위권 아이들 이렇게 희망진로 물어보면 의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분당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를 한번 어머님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당은 전국 2위 지역입니다. 전국 2위 지역이에요. 물론 이 통계는 약간 억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로만 얘기했지 퍼센트로 얘기하지 않아서 전체 구의 학생 수에 대한 비율이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학생 수 대비 몇 명이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그냥 수치수만 얘기해가지고 약간 통계에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는데 강남하고 성남, 그러니까 이게 성남이 뭐 거의 분당 아이들인데 성남하고 분당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차이가 있죠. 강남이 훨씬 세요. 근데 그 다음 지역이 성남입니다. 대구 수성보다는 많습니다. 분당이. 대구 수성도 보통 우리가 그 교육특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보통 교육특구 그러면 강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구 얘기해요. 대구 수성구 얘기하는 요 지역인데 여기보다 강남이 높죠. 실제 서울대 합격생 수를 보더라도 이쪽이 높습니다. 강남 다음이 분당인 게 통계죠.
강남하고 분당하고의 학생 수는 고등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 1000명 정도 차이 나요. 강남이 더 많습니다. 강남이 더 많아요. 우리가 분당이 아까 6,900,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럼 거의 한 7,000, 거의 한 1,000명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1,000명 정도 좀 더 많은, 그 정도 인원수입니다. 어쨌든, 분당 지역은 굉장히 빡센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분당의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의 특성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특성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고등학교는 아주 잘 나가고요. 나머지는 그냥 평범합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의 고등학교 현황입니다.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낙생, 대진, 서현, 중앙 오히려 그러니까 낙생, 대진, 중앙, 서현, 영덕은 뭐 하여튼 뭐 순위 안에 들기는 해요. 근데 영덕이 뭐 아주 막 그러지는 않은데 어쨌든 낙생, 대진, 서현, 중앙, 분당도 뭐 이렇게 하여튼 요 학교들 정도 둘, 넷, 6개 또는 5개. 영덕여고는 이제 여학생들끼리만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여기 고학교들이 분당에서는 메이저 고등학교입니다. 인원수도 보면 낙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서울대, 연대, 고대해서 전체 합격생 수가 65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65명은 아니에요. 중복 합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학교 통계건 다 중복 합격이 있어요. 보통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면 2개는 붙었겠죠. 그죠? 근데 전부 다 2개씩은 아닐 거니까 대략 2개 붙은 아이들 서울대 입학생 수만큼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5명 정도를 뺀다. 아까 서울대 15명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15개를 빼면 실제, 그죠? 15개를 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재학생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졸업생은 어차피 재수해서 가는 거니까 그 학교에서 실적이 낸 게 아니라 강대에서 실적을 낸 거잖아요. 그죠? 분당의 그 재수생들은 거의 강대를 많이 갑니다. 강남대성. 어쨌든 강대 실적을 낸 거니까 실제 그 입학생 수로 보면 재학생 수 중에서 한 10명 빼면 되겠죠? 10명 빼겠죠, 뭐. 아까 그 서울대 입학생 수가 뭐 다 재학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뭐 10명 빼주면 그냥 한 31명 정도가 뭐 연대고대, 서울대 연대고대의 실제 인원수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학생 수에. 그 낙생고등학교가 전체 인원수가 한 400명이 안 돼요. 한 377명인가? 이 정도 돼요. 고3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00명 정도로 잡는다면, 그죠? 400명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 중에 10%는 좀 안 되죠. 그죠? 30명이니까. 10명 빼야 되니까, 그죠? 30명 정도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연대 비율이 꽤 커요. 어제 그 제자가 왔는데, 걔가 이제 작년에 연대 화학과 갔거든요. 남윤호라고 연대 화학과, 서울대 화학과는 떨어지고, 연대화학과를 갔는데 걔 얘기로 야 니네 몇 명이야? 그랬더니 뭐 재수생 다 포함해서 연대 23명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생고등학교에서. 그래서 뭐 너희 동문회 안 하냐? 그랬더니 학교 연역이 얼마 안 돼서 동문회는 별로 없는 것 같대. 학교에서. 뭐 그러더라고요. 낙생고등학교 옛날에 완전 똥통학교였잖아요. 그죠? 그거 아세요? 아시죠? 그 뭐 경기도 일원에서 완전히 무슨 진짜 하여튼 저기 있잖아요. 고등학교 떨어진 애들 거기다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낙생고등학교는 그 입학식 첫날부터 패싸움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패싸움하고 애들 삐삐 차고 다 삐삐 찼어요. 그 당시에 삐삐 아시죠? 삐삐 기억나세요? 삐삐 딱 차고 애들이 이제 다 그 삐삐 안 차면 간첩이에요. 다 전교생이 삐삐를 차고 첫날부터 패싸움. 그리고 애들 막 다 첫날부터 교복은 완전히 이제 단꼬바지로 쫙 줄여가지고 앞서갔죠. 요새 좀 통이 좀 짧아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고 막 차 세우고 막 이랬어요. 거기 완전 뻘이었잖아요. 차도 안 다니고 그랬던 건데 하리수가 그 학교 출신인 거 아시죠? 하리수. 하리수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장학금도 많이 내놓고 이래요. 장학금도. 학교에 무슨 학교 축제 같은 거 하면 하리수 와서 돈도 내놓고 이래요. 요즘엔 안 와요. 요즘에 안 와요. 요즘에 왜 안 오냐면, 재학생 후배 중에 하나가 하리수 보고, 누나 그래야 되는데, 형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온대요, 요새. 안 온다고 그러고. 어쨌든 하여튼 이 낙생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죠. 사립고등학교인데 이래요. 그러면 서울대 연대고대만 그러냐? 뒤에 보면, 얘네 보면 이게 낙생고 의치안 간 거예요. 의치안 수가, 재학생 수가 33명이에요. 33명인데 의치안의 특징은 33명 간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보통 의대는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 두 개는 붙어요. 의대 붙은 아이들은. 그럼 얘네들이 그렇게 갔다라고 생각하면 나누기 2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5명입니다. 나누기 2 해야죠. 이거 재학생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거 지금 중국학교 포함했으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두 군데는 붙었을 거예요. 두 군데 정도 붙는다고 하면 그냥 터프하게 나누면 한 15명, 16명 정도. 그럼 어디죠? 아까 요 인원에다가 아까 여기 30명에다가 15명 붙이면 한 40여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 넘게, 한 15% 정도가 의치안 이 정도 간다는 거예요. 굉장한 숫자예요. 2등급, 우리가 2등급이 11%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 넘어서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의치안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 학교에서. 분당 어머님들 굉장히 대단하신 어머님들이세요. 분당은 자사고가 없잖아요. 그죠? 자사고가 없으니까 그 불리함을 어떻게 했어요? 몰아주자, 학교로. 그래가지고 다 몰아줬죠. 완전 자사고를 만드신 거예요. 자사고를 만든 거죠. 선호학교 1위 학생, 그죠? 자사고를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 의대를 지원하려고 한 어머님들은 과감하게 여기 보내시더라고요. 왜? 여기서 2등급 하면 그래도 가더라 이거예요. 2등급 해도 가더라 이거죠. 간다. 내신은 좀 불리해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상위권 아이들은 낙생고니까 이런 학교가 무슨 용인자사나 상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내신 따기는 그래도 쉽지 않겠어요. 그만큼 하면.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죠. 그런 장점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분당 같은 이러한 지역이 아주 강한데도 용인자사나 상산처럼 이렇게 강한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한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높은 이런 데가 사실은 의치안 가기 아주 딱 좋은 지역이에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의치안 쪽은 이 정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 5대 5니까. 그리고 실제 치대나 이런 데는 오히려 4대 6이에요. 더 많아요. 정시가. 그러니까 수능이 아주 절대적이죠. 그리고 내신도 노려볼만 하거든요. 노려볼만 하니까 이런 지역이 사실은 최적 지역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대진고등학교 마찬가지예요. 대진고등학교도 거의 그것에 버금갈 정도. 오히려 재학생 수는 더 많네요. 스카이 진학률에 있어서 더 많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연고 그 다음에 쫓아가고 그 다음에 중앙고도 있어요. 이 통계는 학교에서 잘 발표를 안 해요. 발표를 안 해서 좀 잘 나가는 학교만 발표를 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침묵을 지킵니다. 얘기를 안 해요. 잘 얘기를 안 하고 늘푸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복 제외했다. 자기네들 통계에서. 그리고 다 재학생들만 14명 보냈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정도 통계가 나머지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통계. 근데 여기도 이제 물론 재학생들 중에서 중복학교 좀 있겠죠. 서울대 붙은 아이들이 연대 고대 붙었을 테니까 좀 뺀다라고 생각하면 실제 보통 보면 4%보다는 높고 10%까지는 안 가고 그 정도 아이들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딱 4% 이내 아이들보다는 한 1등급하고 2등급 그 사이 정도 그 정도 등급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러니까 그 정도 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의대 정도 이 정도를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등학교는 아주 압도적이다. 이런 거죠. 압도적이다. 실제 낙생고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경험으로 봐도 의대 보는 아이들이 2등급 보통 중후반 정도 돼요. 내신 등급으로 보면. 2등급 중후반.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수시를 넣기는 어정쩡한 그 내신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보통 넣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논술로 가는데 논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200대 1 막 이러고 논술에 붙는 아이들은 주로 영재고나 과고 아이들이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붙어주니까 실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정시로 가는 거죠. 정시로 실제 양태는 이제 정시 형태로 이제 띄게 됩니다. 고교 선택은 그래서 양극화돼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이제 고교 선택에서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이건 수시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정시 빼고 수시. 수시를 봤을 때 A그룹하고 C그룹 고등학교, 아까 이게 A그룹은 이제 잘 나가는 메이저 고등학교예요.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이런 메이저 고등학교에서 수시입니다. 수시 정시 빼고요.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논술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뭐 당연하죠. 이런 고등학교는 내신 따기 어려우니까 웬만큼 잘하는 아이들도 다 2등급 대예요. 내신 성적 자체가 자사고급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자사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급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진학하기는 어렵죠. 이거 서울 지역 입학에 대해서만 지금 한 건데 거의 대부분이 논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논술을 볼 생각을 해야 돼요. 수시 전형은 논술이다. 물론 아주 정교권 아이들이 또 있긴 하겠지만 그건 좀 어렵잖아요. 실제 거기서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논술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논술은 보통 문과 국어 논술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는 걸 제가 막 얘기를 하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저는 이제 국어 논술 쪽은 잘 모르겠고 문과 논술을 잘 모르겠고 이과 논술은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고요. 수학만 보는 대학은 왜 수학만 보냐면 과학의 유불리에 따라서 당락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학을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는 과학을 물리를 보고 어떤 아이는 화학을 보면 그때의 물리하고 화학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보는데 그래서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고요. 어느 대학들은 수학하고 과학을 봐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수학하고 과학을 보는 데가 많아요. 수학하고 과학을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 쪽을 많이 보게 되는데 수학만 보는 대학은 수학만 2개의 지문이 나와요. 2개의 큰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의 지문 아래 새끼 문항이 한 4개 정도 또는 5개 정도가 붙어요. 그런데 그 4개 내지 5개의 문항을 보면 1번이 딱 나오잖아요. 1번은 무지 쉬워요. 누구나 다 푸는 겁니다. 누구나 다 풀어요. 1번은 쉽습니다. 예행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2번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좀 풀만해요. 3번도 풀만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3번까지는 다 웬만한 학생들이면 그냥 풀어요. 좀 시간 생각해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이거를 푸냐 못 푸냐.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당락이에요. 당락입니다. 그래서 그게 4, 5번을 이제 풀어내냐 못 풀어내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이 논술 자체가 교과형 논술로 많이 바뀌어서 예전엔 진짜 어려웠어요. 막 대학 문제들 같은 것들 막 따와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 학교에서도 좀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새는 좀 논술 문항 자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교과형 논술로 바뀌고 논술의 역사도 꽤 오래됐잖아요. 논술 시작한 지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적응하고 있고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좀 준비를 합니다. 주로 어느 때 하냐면 한 의대 보려고 하는 아이들은 보통 2학년 한 여름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은 2학년 후반 이 정도 때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진도가 웬만큼 다 끝나야 돼요. 논술을 하려면. 주로 나오는 게 미적분, 벡터 이런 쪽이에요. 2차 곡선 이런 쪽에서 나오니까 주로 출제되는 게 물론 수열, 극한 이런 쪽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주로 그 미적분 쪽이 좀 미적분하고 벡터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확률 통계 쪽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좀 진도가 좀 웬만큼 다 끝나고 응용 단계에 들어갈 때 좀 논술을 시키는 게 좋고 2학년 후반 정도부터 시키면 좋아요. 그리고 논술은 막상 또 그때 되면 고3이 되면 논술을 따로 막 준비를 할 시간은 없어요. 애들 수능 준비하기도 바쁘고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과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그냥 그 수능 준비와 논술을 좀 같이 병행하는 그 대신에 꾸준하게 시키는 그러니까 여름방학 특강 이런 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2시간이면 2시간씩 매주 좀 조금씩 계속 학원에서 좀 시켜나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지금 중3 어머님이거나 중2 어머님이시니까, 과학을 좀 미리 시키세요. 과학은 2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논술은 하나만 하면 돼요. 한 과목만 자기 주력 과목을 선택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진짜 물리를 진짜 잘한다. 그럼 물리를 하면 되고요. 화학을 잘한다. 그러면 뭐 화학을 많이 하고 뭐 생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주력 과목 하나를 논술에서 보면 되니까요.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물리는 좀 많이 잘 안 해요. 진짜 물리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면. 그래서 보통 뭐 화학하고 주로 뭐 생물 이런 쪽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런 과목을 중학교 때부터 좀 미리 시키면 좋아요. 근데 그냥 아무 동기부여 없이 그냥 시키면 아이들 다 잊어버리거나 그냥 뭐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올림피아드 이런 거 시키세요. 경시대회. 그거 뭐 이렇게 웃으시는데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중학교 거 좀 선행 빨리 나가고 고등학교 거 좀 하는데 좀 준비를 시켜서 해보면 아니 뭐 붙건 떨어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켜보는 거죠. 그럼 아이가 좀 뭔가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그렇게 해서 좀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논술 부분이 왜냐하면 이거 논술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에는 무조건 학생부 교과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교과 전형에 해당 안 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자꾸만 교과 얘기를 하면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최소 1등급 언저리에서 노는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죠. 교과 전형은. 교과나 뭐 종합 전형은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지 나머지 아이들은 그걸로 붙을 가능성은 거의 뭐 희박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왜 붙는지도 모르고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붙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종합 전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형 그리고 뭐 하여튼 A 고등학교에서의 그룹에서는 이 전형 부분을 어쨌든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오히려 뭐 여기도 C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높지만 교과 부분이 좀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논술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분당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게 아이들이 학업 능력이나 학업 성적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내신 따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임을 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논술 전형이 분당 지역에서는 제일 높다. 아이들이 수시로 갔을 때.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도 이걸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쓰지 않거든요. 종합이나 교과를 다 이렇게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종합교과 몇 개 넣고 그 다음에 논술도 넣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잘 뭐 확신이 안 되니까 교과는 워낙 정교권 아이들이 집어넣는 거고 종합전형은 왜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자기도 잘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이게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로 논술 쪽을 같이 붙여서 수시 6개 중에서 몇 개를 더 조합해서 이렇게 넣게 되니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 고등학교 선택에서 문이과 비율이에요. 근데 이과 비율이 높은 학교들을 보면 어떤 학교들이죠? 메이저 고등학교들이에요. 세칭. 자, 메이저 고등학교들이 실제 이과 비율이 크다는 거죠. 지금 낙생고등학교를 보면 낙생고등학교는 전체 반에서 문과가 적어요. 이과가 10반입니다. 대진도 마찬가지예요. 11개, 3개. 예, 중앙고는 당연히 뭐 과학 중점고니까 그렇다고 치죠. 그래서 이과가 많은 반들이 실제 지금 현재 선호학교예요. 고등학교에서 보면 선호학교로 봅니다. 그래서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문과아이예요. 문과아이면 이런데 절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분위기가 좋겠지. 좋기는 뭐가 좋아요. 3반뿐이 안 되는데 3반이면 전체 인원수 해봐야 100명도 안 됩니다. 거기서 1등급 맞으려면 진짜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반인 뭐 이런 상태면 예를 들어서 한 300명에서 1등급 맞는 거 하고, 그럼 12명이잖아요. 아까 100명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한 7, 80명에서 1등급 맞으려면 뭐 예를 들면 2명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정규 2등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렵습니다, 실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과형 고등학교에는 문과가 지원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특징 자체는 이러한 메이저 고등학교,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는 이과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이과를 지금 제가 다 표시해 놨어요. 이거 아마 표 있으시죠? 거기에. 있으시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학교를 선택할 때 집 주변 학교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문이과 비율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과 분위기가 문과 분위기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들 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문과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실제. 예, 잠자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하여튼 이과가 훨씬 좋죠. 그리고 전체 인원수를 반드시 좀 봐야 돼요. 전체 인원수. 인원수는 제가 못 집어넣는데 뭐 찍으실 거면 찍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여기 보면 좀 인원이 아주 작은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쪽에 생긴 학교 있죠? 판교 쪽에 생긴 학교. 보평교라든가, 그 다음에 판교고, 그 다음에 뭐 운중고, 이런 데가 아주 유달리 작죠. 인원이. 판교 쪽 고등학교들이. 인원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좀 이렇게 깔아주는 학생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무래도 내신 따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율 자체, 학생 수가 작으니까 똑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따기가 어렵죠. 좀 오히려 인원이 많은 학교들을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도 있어요. 오히려 보통 보면 낙생이라든가 여기 보면 대진이라든가 뭐 중앙이라든가 인원이 거의 한 400선 정도에 육박하고 있죠. 여기 분당 같은 경우도 꽤 한 400 정도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리고 서현도 커요. 이렇게 학교들 보면 인원수가 꽤 되는 학교죠. 오히려 이런 학교들이 훨씬 그 퍼센트로 보면 비율을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눌 때 훨씬 이제 등급을 관리하기가 좀 편하다는 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판교 쪽 학교들만 좀 인원이 좀 적고 나머지 학교들은, 여기가 판교고 바뀐 건 아시죠? 아니, 판교고라고 바뀐 거, 그 전에 학교가 여기가 어디예요? 삼평이잖아요, 그죠? 삼평고가 판교고로 바꾼 거예요. 네, 삼평고가. 삼평고가 판교고로 바꾼 것에 근거, 이거 뭐 때문에 바뀌었다더라? 저게 뭐, 삼평고 치면 예전에 뭐, 하여튼 뭐, 일진 학생들이 막 쭉 떴나봐요. 이렇게 검색어 삼평고 이렇게 치면 뭐, 하여튼 분당 일진 뭐 이렇게 뜨고 막 이렇게 떴나봐요. 학교 분위기가, 학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연관 검색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좋아가지고,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교 선택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검토해 둬서, 인원수도 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인원수도. 이거 다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요? 해야 되네요. 이거 뭐 작년에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뒤에 들리세요?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면, 학생부 등급하고 수능 등급, 이렇게 제가 나눈 거는 학생부 등급은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성. 그러니까 워낙 이 학생부는 좀 이 범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쪽에 유리하죠. 이 수능 등급은 아무래도 아이들의 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 자체가 그런 능력이어서 이것은 좀 아이가 좀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좀 뭐 응용력,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이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요 A그룹 아이들은 성실하기도 하고 머리도 좋고 이런 아이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성실하기도 하고 머리도 좋고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자식을 둔 어머님들은 주로 그 학부모 뭐 학교에서 이렇게 모임 있고 이러면 항상 구석에 앉으세요. 그죠? 구석에 앉으시잖아요. 얘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근데 중간고사 보고 나면 그 어머님 자제분이 전교 1등이야. 막 이래요. 그죠? 이제 막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어떻게 이렇게 애가 공부를 잘하고 이러냐면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가 그냥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몰라요. 그냥 아이가 하는 거죠. 뭐 그냥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일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 있는데 어쨌든 머리도 좋고 아이가 성실하니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뭐 학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급 아이들은 뭐 어디를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뭐 일반고를 갖다 놓건 아니면 얘가 뭐 자사고에 가 있건 뭐 제가 보기에는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룹 아이들은. 그래서 특별하게 A그룹 아이들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걸 아주 막 자로 재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뭐 예를 들면 특별하게 어떤 의대나 이런 쪽을 가려고 하면 뭐 일반고가 날까 자사고가 날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 외에 그냥 뭐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뭐 어디를 갖다 놔도 아이들은 다 잘한다. 학원도 별로 고민할 거 없습니다. 어느 학원에 갖다 놔도 다 잘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뭐 학원에서 잘 가르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워낙 좋은 아이가, 저기도 마찬가지죠. 뭐 사실은 낙생고등학교 이런 데가 낙생고등학교 잘 가르쳐서 거기서 입시 성과가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 거기 뭐 그냥 좋은 아이들이 간 거예요.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차이가 났던 거죠. 용인자사도 마찬가지예요. 용인자사 아이들, 저도 이제 뭐 용인자사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 애들, 지금 고3 아이들도 보고 걔들 얘기 들어보면 말로만 걔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보면 그 야자 시간에 어떻게든지 기숙사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애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기숙사에서 숨어 있는 방법은 가장 최적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안 걸리고? 아니, 기숙사, 화장실에 왜 불편하게 가 있어요? 방에 가 있어야 돼, 방에. 침대 밑에 들어가 있는 거야. 침대 밑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막 감독할 거 아니에요, 야자라고. 애들 숨어서 올라가서 침대 밑에. 밤새도록 게임합니다, 애들. 놀랍죠? 용인자사인데. 진짜 밤새도록 게임해요. 그래서 낮에는 자요. 새벽 5시까지 합니다. 그 컴퓨터 쓸 수 있는 노트북 쓰거든요, 아이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실제 그런 아이들. 아주 대표적인 아이들이, 제가 이제 들은 아이 중에는 그 수지아인 것 같아요. 이름은 이성, 그 다음에 뒤는 얘기 안 할게요. 라는 하여튼 아이가 있는데, 얘는 천재인가 봐요. 진짜로. 얘가 새벽 5시까지 게임을 해요. 새벽 5시까지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자요. 그런데 걔가 그 학교 전교 2등이에요. 걔는 깨 있는 시간에는 주로 뭐 하냐면, 그러니까 주로 자고, 주로 자고, 그 다음에 그 애들 공부할 때, 여학생들 사이에 또 껴서 애들 공부 못하게 하고, 애들하고, 여학생들하고 놀고, 이게 이제 걔 하루 일과예요. 3년을 그렇게 보낸 아이예요. 근데 애가 워낙 머리가 좋은 아이, 이런 아이 있잖아요. 한번 읽으면 다 이렇게 스캔해서 정리되는 아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워낙, 그러니까 걔는 뭐 국어 같은, 요번에 그 6월 모평이 되게 국어가 어려웠나 봐요. 어려워가지고 새로운 유형이 뭐 나온 뭐 이런 식의 유형인데, 걔는 지문을 읽으면 그냥 한 번에 독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지문을 갖다 대도. 그러니까 이해력이 굉장히 빠른 거고 독해력도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 풀어요. 그러니까 뭐 경시대회 있으면 전날 게임을 5시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교내 경시대회 하면 엎어서 자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깨웁니다. 야, 일어나. 좀 풀어라. 이러면 30분 만에 풀었는데도 뭐 은상 받고 막 이래요. 진짜 재수없는 애죠. 근데 애들 얘기로는 걔는 서울대를 가요. 올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표현하기에 걔가 얼마나 괴물 같은 애겠어요. 잠만 자는데도 뭐 전교 2등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세부 특기사항 같은 데 보면, 그리고 뭐 수상 경력 자체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용인자사고 같은 경우는 거기서 용인 뭐 인재상인가 뭐 받으면 무조건 서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뭐 사실은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묶어두면 안 되는 아이죠. 빨리 그냥 대학을 보냈어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냥 3년을 그냥 게임하고 그냥 거기서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걸로 다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아이죠, 실제.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아이, 무슨 얘기 하다가 A등급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 이제 머리 뭐 기숙사에서 그런 아이들은 뭐 워낙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서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머리 자체가 아주 우수한 아이가 그냥 그 학교에 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문제는 여기 B등급 아이들이에요. 이 B등급 아이들은 성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2, 3등급 또는 3, 4등급 정도 맞죠. 3, 4등급 맞고, 그 다음에 수능은 1등급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도 공통점이, 이런 아이들도 게임에 좀 미쳐 있어요, 주로. 게임에 미쳐 있고, 좀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냥 뭐 열심히 안 하죠. 딴 일을 해요. 딴 일을 하다가 시험 때 되면 좀 조금 하던가 뭐 이러는 아이들이죠. 머리는 아주 좋아요. 머리는 아주 좋은 이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수학도 미적분 쪽은 잘 못해요. 복습이 필요한 과목들은 다 안 되고, 기본적으로 복습이 필요하지 않고 머리로만 푸는 거 있죠. 대표적인 게 경우의 수 이런 거 있죠. 일일이 세는 거. 그러니까 뭐 그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일일이 세면 되니까. 경우의 수 아시죠? 뭐 확률 쪽, 뭐 확률 이런 거 아주 잘해요, 얘네들.
확률.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만 세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무식하게 세든가. 그런데 무식하게 얘네들은 절대로 세지 않고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좀 쫙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센 학교 보내야 돼요. 센 학교. 좀 되면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애들이야말로 자사고 이런 데 만약에 되면 보내시면 좋아요.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생각하면 낙생, 뭐 대진 이런 데 보내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갑자기 개과천선에서 막 성실한 학생이 되고 이러기는 쉽진 않아요. 그건 습성이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자꾸만 자극을 줘야 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니까 그나마 좀 센 학교에서 그나마 좀 해야지 뭐 수능이나 이런 논술 전형을 뚫고 갈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시키는 게 대표적으로 제가 가리킨 아이 중에서 진짜로 최악인 아이는 이런 케이스의 최악인 아이는 어떤 아이였었냐면 얘는 시험 때도 게임방을 가요. 고3 때도 그러더라고요. 고3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보통 일찍 끝나잖아요. 그럼 항상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게임방에서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든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찾으러 다녀요, 얘를. 그리고 학원에서도 보통 보면 학원에서 요 앞에다 내려줘요. 엄마가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뒤로 나가서 이제 어디 게임방 가 있는 거예요. 학원 안 들어오고.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머리는 진짜 좋아요, 애가. 그래서 결국은 고3 끝나고 나서 재수했죠, 재수. 재수해요. 재수해가지고 어디야? 남양주 대성학원, 대성기숙학원이라고 아세요? 남양주 대성기숙학원. 엄마가 이제 얘는 일반 이런 데다 놔두면, 도시에다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완전 시골에다 이제 가둬버렸죠. 그래서 애가 1년 딱 해가지고 그래도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서영고등학교 나온 아이인데 그때 다행히도 수능 시험이 쉬워서 1년 재수 만에 1개인가 2개인가 틀렸을 거예요, 아마. 수능 전체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서울대는 안 됐고, 그때 걔가 들어갈 때는 내신이 들어갔어요. 서울대 내신이 좀 반영인데 서울대는 안 되고, 연대 수학과 들어갔어요. 그래도 뭐 아주 잘 간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그런 케이스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 쪽인데, 이 C 쪽 아이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정교권 아이예요. 중학교 때. 이 C등급 아이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정교권 아이인데, 근데 실제 이렇게 부모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면 응용 문제들 있잖아요. 어려운 거 이렇게 들이밀면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성실한 걸로 버티는 거죠, 아이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는 지방에 좀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방 정교권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어쨌든 성적 자체는 정교권 아이인데, 보면 응용력은 좀 떨어지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실제 좀 너무 막 센 곳에다가 밀어넣으면 밑에를 깔 가능성이 커요. 성실성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자사고나 이런 데 가면 좀 쉽지 않아요, 실제. 이런 자사고 이런 데 좀 약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우리 아이가 어떤지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봤고. 아이가 뭐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노력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점수를 이렇게 올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일반 고등학교 쪽을 선택하는 게 참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일반고 중에서도 일반고 중에서도 그냥 너무 막 분위기 그렇다고 막 밑으로 잡지는 말고 그냥 웬만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센 데를 보낼까 뭐 이 부분은 좀 뭐 그것도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오히려 가서 보면 확 또 튀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좀 성실하니까 가능한 한 하여튼 센 곳은 어쨌든 좀 피해 간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제가 보기에는 뭐 낙생이나 대진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아이가 좀 치일 수 있어요. 가면 등급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좀 잘 판단하셔서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뒤쪽 아이들은 그냥 센 데 보내세요. 그냥 센 데. 분위기 센데, 분위기 좋은 데 있잖아요. 왜 보내야죠? 뭐 거기서 그냥 해야죠, 여기. 그죠? 그냥 그냥 거기서 해서 정시 보는 거예요, 정시 보고, 그 다음에 뭐 논술도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준비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제 이쪽일 텐데 그냥 센 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길게 보자. 이렇게 보는데, 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좀 여기 학생들이 좀 좌절감을 느끼는 거는 저런 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좀 센 학교를 가잖아요. 센 학교를 가면 굉장히 좌절감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주일 내내 수학을 했는데 등급이 안 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학년 때, 특히 이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2학년 올라가서 이제 막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등급이 안 올라. 그 학교 갔더니 낙생이야 또는 대진이야. 아무리 해도 뭐 맨날 뭐 3등급, 4등급 막 이러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뭐 이게 좀 2등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하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층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더 이를 악물고 더 이렇게 길게 좀 봐서 해야 돼요. 근데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이제 이때 이제 이렇게 애들이 좌절하더라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근데 어쨌든, 분명하게 다른 거는 이 그룹 아이들이 일반 그냥 좀 낮은 데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센 쪽에서 훈련되어지는 게 확실히 달라요. 그 3년이라는 차이가 그게 대단한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낙생고등학교나 대진고등학교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시험 때 준비하는 거하고요. 일반 다른 어떠한 그냥 뭐 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시험 대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문제 푸는 게 달라요. 문제 푸는 게. 그러니까 낙생이나 대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 4점짜리들이 시험 문제 막 나온다라는 걸 알아요. 그 정도 난이도급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요, 보통 세 문제가 딱 어려워요. 21번, 29번, 30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내면 1등급이고요. 못 풀면 2등급, 3등급 되는 거거든요. 수능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21번, 29번, 30번 정도의 유형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한두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낙생이나 대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몇 문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이렇게 쭉 나와버리니까 애들이 막 시간이 모자르고 이러는 거예요. 막 가까스로 다 풀고 이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이 훈련을 3년 동안 한 아이와 그냥 널널하게 맨날 교과서 문제 있잖아요. 시험 때만 되면 교과서에서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교과서만 푸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3년이 누적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이 그룹 아이들은 어차피 좀 그냥 센데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뭐 피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시입니다. 정시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시는 한 50% 정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40% 이상 뽑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는 그냥 이거 아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이 등급은 특기를 살려주시는 게 제가 보기엔 빠를 것 같아요. 특기 살려주시고 좀 여유 되시면 뭐 유학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끝나고 나면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남으셔서 상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